다단계로 노후자금 날린 여성 고백시라 마지막 기회라 믿었다. 다단계에 빠져 1억을 잃은 노년 여성의 고백. 퇴직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뜬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새벽 5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물 끓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입고 나갈 교복도 없고 교무실 문을 열며 아이들의 인사를 들을 일도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떠난 교실처럼 내 인생도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은 7년 전 간암으로 먼저 떠났다. 그때부터 내 삶은 방향을 잃었다. 아들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명절이 다가와야 겨우 안부를 묻는 문자가 도착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도 미워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각자의 삶이 바빴을 뿐이다. 하지만 그 바쁨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나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저 편안했다.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제철 채소를 사고 오후엔 TV에서 하는 옛 드라마를 보며 낮잠을 잤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 아침이 시작되면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는 처음엔 달콤했지만 곧 무겁고 지루한 시간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그때 처음 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올랐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정확히 1억 300만 원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수표를 받아들던 날 직원이 안정형 상품이 좋으실 것이라며 3%대 정기예금을 권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이자가 고작 몇십만 원이었다. 평생 벌어도 모자랐는데 이렇게 놔두면 더 모자라지는 않겠지? 그런 불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아왔다. TV를 켜면 젊은 사람들의 성공담이 쏟아졌다. 스마트 스토어로 월 1천만 원 수익 달성. 코인 투자로 5천만 원을 3개월 만에. 내 삶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귀를 기울이게 됐다. 나도 한 번쯤은 돈을 버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내 안에서 어떤 욕심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가난한 교사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절약하며 살았다. 여행 한 번 가려면 반년은 고민했고 커피 한 잔도 비싸다며 망설였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돈을 불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어쩌면 우스운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내 삶이 점점 무의미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간 느끼던 자유는 이제 허무로 변했고 나는 그 허무를 메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 무렵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 영자야, 이번 주 금요일 점심에 다들 모인다는데 너도 나와라. 사실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나만 초라해진 것 같아. 그런 자리에서 웃을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한 번쯤은 나가보자. 내 세상에 아직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느껴보자.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평온이었다는 걸 나는 그때 몰랐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은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늙은 얼굴, 조금 굽은 어깨, 시골 억양. 하지만 단 한 사람, 최술래만은 달라져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고 말투까지 여유로웠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놀라 묻자 술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요즘 잘 풀려서 그래. 사람들 소개하고 제품 좀 파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아. 그 말은 무심하게 흘려듣기 어려웠다. 수입이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욕망을 서서히 깨우고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껴본 자극이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도 뉴스를 봐도 그날 들었던 술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개만 해도 수익이 생긴다. 요즘은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산다. 나는 알았다.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걸. 다만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직 몰랐을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당신 인생의 이막을 여는 기회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을 깨웠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위해 살다 은퇴한 뒤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고 하루 종일 TV 소리만이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한 여자가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노후 자금 고민 있으시죠? 말투는 다정했고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미래형 투자 설명회라는 낯선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VIP라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젊은 진행자들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진짜 성공하실 분이에요. 지금만 투자하시면 1년 안에 연 300% 수익도 가능합니다. 300%라니. 평생 은행 이자 몇 푼에도 감사하며 살았던 내게 그 말은 꿈처럼 들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이건 다단계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다만 당신이 소개를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죠.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다단계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없는 뉴스 속 범죄쯤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며느리가 내게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 말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돈을 벌어 자식들보다 더 당당해지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었던 퇴직금 1억 원. 아이들을 위해 쓰려고 아껴두었던 그 돈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해약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순간 내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벅찼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켜고 수익률 그래프를 확인했고 소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성공을 이야기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진짜 향기롭다니까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지난 삶의 공허를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 인생의 봄날이 다시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들어오던 수익금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 다음 주엔 입금될 겁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아, 시스템 오류겠지. 하지만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도 여전히 입금은 없었다. 나는 순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례야, 오늘도 안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조금 기다려봐. 본사에서 곧 정리될 거야. 나는 불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설마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다 거짓일까? 그동안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기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며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불안은 서서히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회사 담당자는 점점 연락이 두절되었고 순례의 말투도 이상하게 변했다. 그 조금 복잡한 상황이야.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굳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며 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였던 통장 속 금액이 지금은 0원이었다. 아니, 그럴 리가 어떻게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눈물이 쏟아졌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돈으로 여행도 가고 손주들 선물도 사고 나 자신을 위해 써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남은 건 허공뿐이었다. 내 자존심과 삶의 자부심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어쩌면 나는 평생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혼자 집안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전화기를 붙잡고 순례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는 일은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믿고 따랐던 것, 내가 한 달 동안 마음을 기울이고 심장을 뛰게 한 모든 순간이 결국 허상이었음을. 그날 이후로 나는 경로당에도 가지 않았고 동네 친구와의 만남도 피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전화벨 소리조차 공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다. 1억 날린 여자라는 낙인이 내 마음속 깊이 찍혔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혼잣말을 했다. 한순간에 달콤한 말에 속았을 뿐인데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질 줄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손은 공허하고 눈물만이 나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두려움에 떨며 전화기를 들었다. 결국은 자식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첫 번째 전화는 큰아들이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우리가 말렸잖아요.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입술만 떨렸다. 그게 그냥 믿었던 거였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결국 통화는 울음과 욕지거리 사이에서 끊겼다. 두 번째 전화는 작은 아들이었다. 엄마,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날려요? 우리한테 부담 주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내 삶이 단 몇 분 만에 실패한 엄마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죄송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목을 막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은 고요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손님도 없었다. 그저 쓸쓸한 오후 햇살만 내 거실 바닥에 드리워졌다. 자식들은 말없이 며칠을 지나갔다. 방문 대신 메시지로 남긴 단 몇 마디의 꾸짖음이 내 마음을 옥죄었다. 나는 밤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울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손끝까지 떨렸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쳤던 내가 이제 스스로 짐이 되어버린 현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였다. 왜 한 번만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남의 말에 그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왜 평생 모은 돈을. 스스로를 향한 원망과 후회가 매일 밤 내 안에서 울부짖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했고 손은 떨렸으며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쌓아온 자존감과 삶의 자부심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자식들은 며칠 동안 아무런 방문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속 실망과 분노를 생각하면 나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웠다. 우리 집은 이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구나. 이제 가족의 품이라는 것도 보호라는 것도 더 이상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자식들의 분노가 잦아든 뒤 남은 것은 깊은 고립이었다. 전화도 방문도 메시지도 없었다. 집안은 언제나 정적이었고 나를 반겨주는 것은 오직 벽과 남편의 사진뿐이었다. 나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반복적인 일상을 만들었다. 아침엔 커튼을 걷고 햇살을 들이지만 그 따스함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다. 점심엔 남은 식재료로 끼니를 때우고 오후엔 뉴스와 TV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때웠다. 하지만 손가락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혹시나 술래나 회사에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매번 화면 속 영원히 나를 맞이할 뿐이었다. 퇴직금 1억을 날린 뒤 남은 유일한 수입은 국민연금이었다. 한 달에 67만 원, 겨우 생활비만 겨우 충당될 정도였다. 전기요금, 수도세, 가스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외식이나 작은 선물을 사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모든 소비가 죄책감과 맞물렸다. 시장을 나갈 때마다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혹시 들켰나 1억 날린 여자. 나는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했다. 경로당에도 가지 않았고 동네 산책도 줄었다. 그저 집안에서 벽과 남편 사진과 대화하는 것이 전부였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선택들을 곱씹었다. 왜 믿었을까? 왜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평생 모은 돈을 단번에? 후회와 자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몰려왔다. 홀로 울고 홀로 밥을 먹고 홀로 텔레비전을 보며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한때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교사, 자식들에게 자랑이 되고 싶었던 엄마, 그 모든 자아는 바닥에 떨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나에게 작은 불씨를 남겼다.
손주들에게 줄 간식 한 봉지, 이웃에게 나눠줄 작은 음식, 그 정도의 기쁨조차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 비록 1억을 잃었고 자식들과 잠시 멀어졌지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아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다독였다. 절망 속에서 몇 달을 보내고 나자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눈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내가 무너진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돈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였을 뿐, 진짜 문제는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하루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으며 살아남기 위해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계산했다. 전기, 수도, 가스, 식비까지 모두 체크하며 작은 절약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두 번째, 소소한 부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장 보며 생선이나 채소를 조금씩 나눠주고 이웃에게 필요한 소소한 일을 도왔다. 손님에게 감사 인사를 받거나 덕분에 편해졌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 전까지 느낀 절망감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었다.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하루 30분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했다. 실패했지만 아직 나는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붙드는 마지막 줄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조금씩 변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일 조금씩 내 힘으로 삶을 꾸려가는 경험이 쌓였다. 어느 날 손주에게 작은 간식을 사서 주었을 때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을 잃었지만 삶의 의미까지 잃은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 내 힘으로 살아남고 작은 행복을 쌓아가겠다. 이제 매일의 삶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웃는다. 수익률 그래프에 마음 졸이던 날들은 이제 잊었다. 비록 전 재산을 날렸지만 나는 그 경험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었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려움 대신 조금의 희망과 작은 자신감을 품고 살아간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이 희망이 내 남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절망과 재기를 거치며 나는 조금씩 삶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연락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또 혼나겠지, 또 실망하겠지.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후 며칠 간격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참의 침묵 끝에 나도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서서히 다시 소통을 시작했다. 큰아들도 어느 날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내가 너무 화만 냈어. 미안해. 그날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화와 분노는 상처를 지키려는 방어였을 뿐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가까운 이웃들과도 소통을 늘렸다. 어머니,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대화, 소소한 도움, 따뜻한 웃음 한 조각이 내 일상을 밝게 만들었다. 퇴직금과 투자 실패로 인해 겪었던 수치심과 고립감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삶이 내 마음을 지켜주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돈이 사라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실패했다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손주와 놀고 자식과 식사를 하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전 재산을 잃은 충격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화려한 수익을 좇지 않는다. 작은 안정과 사람들과의 연결이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재산이다. 절망과 재기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을 거치며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았다. 더 이상 단기적 수익이나 자극적인 투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내 목표는 단순했다. 안정된 생활, 작은 즐거움,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었다.
퇴직금 1억을 잃고 난 뒤 나는 다시는 한순간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남은 국민연금과 작은 저축, 그리고 소소한 부업으로 생활비를 꾸리며 재정 계획을 세심히 세웠다.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할지 계획표를 만들고 비상금과 작은 여유자금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속도로 살겠다. 이 다짐이 내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 매일 아침 나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시장에 들러 제철 채소를 사고 손주와 간단한 요리를 하며 웃는다.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며 담소를 즐기고 책을 읽거나 정원을 돌보는 작은 시간도 내게 큰 위로가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안정감과 연결감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전 재산을 날린 경험은 아프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후회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매일의 소소한 선택과 작은 성취가 쌓여 나에게 다시 자신감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간다. 거창한 목표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이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평온과 작은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삶이 내 남은 날들을 지탱할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전 재산을 잃고 겪은 절망과 회복의 시간은 이제 내 안에 평화를 남겼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탓하던 날들은 지나갔고 나는 이를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앞으로 남은 날들을 지혜롭고 평온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손주와 웃고 자식과 식사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일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전 재산을 잃은 경험이 남긴 교훈 덕분에 나는 다시는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을 얻었다. 오늘도 작은 정원을 돌보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웃는다. 실패와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과 작은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남은 삶을 작은 행복과 평온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내 마음을 지탱한다.